이번에 정부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바젤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젤 3가 시행되면서 대출을 점점 조여야 되고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협약이에요. 환경기후협약처럼 글로벌 금융을 이렇게 맞춰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더 강화하고 있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대출을 좀 더 줄여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DSR에서 안 넣습니다. 나머지 대출은 대부분 다 DSR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전세 대출도 DSR을 넣었는데 결국 바젤 3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거고, 이 바젤 협약이 점점 강화되면서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바젤 3로 인해서 점점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서서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대출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 무언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된 다음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유주택자 전세대출부터 시작해서 DSR을 적용하고 나중에는 무주택자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바젤 1 규약을 했을 때는 주택 6억 그리고 신용 1억 초과분부터만 적용했었고, 바젤 2에서는 통합 2억 초과분, 이제 바젤 3가 되면서 1억 초과분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죠. 이 바젤 3로 인해서 국민 4명 중에 3명이 대출 한도가 줄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본이 건전해진다는 거는 금융위기 때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대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10억을 대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6억밖에 대출을 못 해주죠. 그러면 4억을 더 빌려줘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수익성 저하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DSR 40%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1년 안에 갚는 원리금이 40%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원리금을 갚는 게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166만 원까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랐을 때가 문제가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원금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총 대출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는 어려워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 소비가 둔화되게 되고 경기는 더 침체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을 좀 풀어준다던가 해서 좀 부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제 규약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계 대출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과거처럼 기업 대출로 밀어버리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제 기업 대출도 한도에 많이 찼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부채를 져야 된다? 국가밖에 없는 거죠. 국가 부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계나 기업 대출로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을 국가 부채를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 적자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채를 또 찍어내고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둔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무주택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왜 적용하지 못하냐면요,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맡기면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 제도잖아요.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기였었습니다. 집값이 빨리 올라가니까 내가 이자 없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돈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집주인도 이득이었고,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그만큼 월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또 모아서 집을 사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겠죠. 서로서로 좋은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과거의 금리가 뭐 대출금리 15%라고 하면요 2억만 대출 받아도 한 달에 25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세 제도라는 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압축 성장과 같이 함께 해왔던 경제의 하나의 단면이라 볼 수 있는데, 정치권은 서민의 투표를 받아서 정권이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중산층도 있고 부자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층을 차지하는 건 서민인 거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야지만 다음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을 상징하는 대명사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라면, 쌀, 급식, 전세, 전통시장, 대중교통, 청약, 소주, 김장, 배추, 이거에 대해서 잘못 건들면 민심이 나락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세금을 써서라도 여길 막으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전세였다는 거고, 바젤 3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만 그동안 빼줬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을 뺐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 대출을 더 조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바젤 3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맞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028년 1월 1일에는 완전히 최종 이행을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행의 레버리지 대출 규모를 서서히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결국은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유주택자만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결국은 들어와야 되는 환경이다. 대출 상태를 보면은 좀 심각합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뉘는데 가계가 1095조, 기업이 1247조예요.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850조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용대출이라던가 상업용 대출 다 합쳐봤자 243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세대출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전세대출은 얼마인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안에 들어있고요. 170조 정도 됩니다. 가계대출의 15%를 차지한다는 거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손을 안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 대출을 보면은 대기업 대출이 247조고요. 중소기업 대출이 1000조 정도 돼요. 여기에 개인사업자가 450조가 되니까 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다 합치면은 결국은 이것도 서민대출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가계대출을 쪼이니까 이쪽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커졌는데 결국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되게 힘들잖아요. 폐업도 많이 하고 여기도 이제 한도가 다 됐고 과거에는 전세대출이 더 큰 문제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세도 벌어지고 빌라 사기도 벌어지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 PF라던가 경기 침체라던가 자영업자 폐업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좀 조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PF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좀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건설업이 망하면은 금융회사 부도로 이어지고 은행이 망하면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국가 위기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문제를 꽉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가 부동산 PF 시장이 불안했을 때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방점을 정한 거죠. 급한 일이다 라고 본 거고 전세대출 DSR은 여러 이유지만 선제적인 조치라 볼 수 있거든요. 올해부터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가라앉고 금리가 내리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대출이 증가합니다. 그럼 DSR이 예외인 상태에서 전세 대출은 풍선처럼 갑자기 커지겠죠. 그 상황을 미리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실제로 금리가 조금 내리니까 갭 투자가 바로 살아났거든요. 원래 서울 갭 투자가 15% 정도였는데 작년에 6%까지 떨어졌다가 금리가 조금 내리니까 8%로 바로 올라갔고 부산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비율이 10%였는데 작년 말에 2%까지 줄었었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지방인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방 전세가율이 72%, 수도권이 61%, 서울이 56%예요. 그러면 갭 투자가 어디서부터 증가할까요? 지방부터 증가하겠죠. 결국은 갭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 가격이 끌어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이 늘어나겠죠. 전세 대출이 DSR 규제 없이 마구마구 늘어나니까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원하는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금리가 3%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이제 2%대의 전세 대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DSR을 건다 하더라도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에는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가 붙으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요. 이게 매매 가격을 막 치고 올라갑니다. DSR 때문에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던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더 외곽으로 가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또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거고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외곽으로 가야 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무주택자 DSR 적용이 상당히 난해한 일이다. 그런데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보증금 규모 추이를 보면요 2020년 자료가 850조거든요 현재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 중에서 613조였고요 단독이 153조, 연립 다세대가 83조인데 그러면 가계대출이 1000조 정도 되니까 아파트 보증금만 613조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이게 빠르게 불어나면은 결국은 국가 총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납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어느 상황이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줄었어요. 우리나라만 늘었어요. 규모가 적지도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들을 다 합친 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가계부채가 2218조고요 기업부채가 2703조 정부부채가 1035조 총 국내 총부채가 5956조 전년 대비 226조가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MF가 맨날 오면 지적을 하잖아요. 국가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보증금 규모는 더 커질 거고 국가 총부채는 더 커질 거고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어디에서 대출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늘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늘리지 않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에 보면 신생아 특례 들어왔죠. 이게 20조짜리입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드림대출 있죠? 20조에서 30조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50조짜리 정책대출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젤3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현실로 다가왔고 결국은 이게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젤3 규약이 완전 시행되고 점점 강화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영끌이 없어질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언가 하는 투자라던가 사업은 어렵다라 보면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과거처럼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전세 가격도 만약에 무주택자까지 규제가 된다면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죠. 반전세라던가 이제 전세가 종말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전세가 종말되면은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서민 입장에서는 둘 다 부담스럽거든요.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은 집이 점점 소형화될 거라고 봐요. 최근에 뉴스에서 49제곱미터 가지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59제곱미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10제곱미터를 또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은 안 나오는데 집값만 올라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어봤자 안 팔려요. 대출 한도 규모에 맞춰서 집값을 내리는 수밖에 없죠. 집값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죠. 건자재 값이 올랐는데 내릴 순 없잖아요. 집을 줄이는 겁니다. 집을 줄이되 더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이 그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가야 될 집을 10억으로 맞춰주되 평수를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집이 평수가 작으니까 월세도 올라가지 않겠죠. 사람들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가 살인적입니다. 정말로 진짜 한 명 월급이 그대로 다 들어갈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그 여력이 안 나오잖아요. 경기도 침체고 홍콩이나 일본 보면은 막 집이 작은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더 살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삶이 조금 좀 답답해지는 거죠. 앞으로 뭐 주 4일제가 도입된다 하는데 주 4일은 서울에서 좁은 집에서 좀 살다가 나머지 휴일은 세컨하우스에서 넓은 집에서 좀 편하게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화들도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주가 있고 또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바젤3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쪼여지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돈이 어디로 흘러올까? 이런 것들도 주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